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대전 전쟁이 어떻게 해서 또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전환돼 가는가,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두 개의 진영이 대립하던 그런 냉전기가 시작되었다.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할 때 6.25가 일어나면서 이 6.25를 통해서 양진영이 결집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전 시간에 이어서요, 이 냉전기가 진행되다가 냉전기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돼 가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대립하던 냉전기에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요, 전 세계 자유진영을 적극 지원해왔죠. 그러던 중에 1969년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의회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통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당시 보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은 베트남전과 같은 그런 타국의 전쟁에 개입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전쟁이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지지하고 하다가도 미국 내에서 참전한 그 아들들, 가족들이 전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폐해지죠. 경제도요. 그러면서 반전 여론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떤 미국 국내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죠. 여기서 보일 수 있듯이 미국은요, 자유민주 국가이죠. 자유민주 국가는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제 전략은 항상 국내 여론을 반영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미국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전략도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닉슨 독트린 발표된 이후에 미국 급속히 중국과 가까워집니다. 미국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중국하고 이제 화해를 하면서 또 소련을 견제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미국의 닉슨과 중국의 마오쩌둥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간 수교가 이루어지고요. 대탕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베트남전에 패배해서 위기를 느낀 미국은요, 닉슨 독트린에서처럼 국제 전략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진영의 중국과 소련, 이게 두 큰 나라죠. 이 두 나라를 갈라놓는 일종의 EJ 전법을 쓰겠다 하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모두 공산국가였지만 공산화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국경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산진영의 종주권을 놓고도 경쟁해 오던 관계였습니다. 또 중국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소련은 근데 공공연히 무시하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중국식 공산주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중화사상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겠다, 이런 게 분명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틈새에 착안한 미국은요, 중국을 좀 키워줘서 소련을 견제하자, 이런 생각한 거죠. 물론 이후 미국의 일각에서는요, 이 중국이 너무 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 등 자유진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가끔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중국이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거다, 이런 건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0년대 중국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낙후돼 있었죠. 또 그리고 경제 개방과 성장, 이것은 민주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당시 미국의 이러한 EJ 전법은 이후에 레이건의 소련 경제 붕괴 계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화해 무드는 지속됐고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용해서 소련 등 동구권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이런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유효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2000년대 말로 가면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지도자죠,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흑묘백묘론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한마디로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펴면서요, 겉으로 뭐 자본주의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우리가 잘 살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이거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덩샤오핑식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한 체제를 우리가 일명 시장사회주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되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식 개발 독재,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이런 경우에도 그 원리는 유사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과거에 후발 산업국가였던 독일이나 일본도 그랬었고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초기 산업화에는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가 주도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이 산업화 초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산업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때는 창의성, 역동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독재 체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산업화가 일어날 때는 노동 집약적인 또는 자본 집약적인 이런 제조업과 이런 생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업화에서는 어쨌든 돈은 많이 벌게 해주되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하는 이런 체제들도 초반에는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봐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덩샤오핑 이후 중국 시장이 개혁 개방되면서요. 중국은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싸게 막 생산하니까 전 세계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 어때요? 같은 돈을 벌어도 상당히 풍요롭죠. 실질 소득이 높으니까요. 이러한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데 중국 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 세계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10억이 넘는 구매력이죠. 중국 시장의 그 인구들요.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중국의 구매력이 점차 커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물건들, 차,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죠.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 분업 구조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요 민민하면서 풍요를 누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폐쇄 경제였던 중국 시장 10억이 넘는 이 중국 시장이요. 전 세계의 자유무역 시장에 편입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성장도 사실 중국 시장의 개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소 양상은 다르지만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들의 급격한 성장도 사실은 중국이란 큰 시장과 서방 경제 사이의 중개 역할 혹은 중간재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린 일종의 낙수 효과였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이런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 성장 그로 인한 전 세계 경제 호황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생태계에서 배제되어서 있었던 폐쇄된 동구권 중심의 공산주의 경제의 몰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패망시킨 강력한 리더십으로 철권 통치를 이어간 스탈린이요 사망을 합니다. 스탈린이 너무나 리더십, 카리스마 강했어요. 유럽에서 독일을 패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소련이었는데 그 소련의 세계대전의 승리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철권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위대한 독재자랄까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하자 소련은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박정희 이후에 비슷한 상황들이 오는데요. 굉장히 장기 독재를 하는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독재자가 사망하거나 사라지고 나면 한동안 그만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합지졸 양상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크루쇼프 개혁도 실패하고요. 브레즈네프가 독재를 하게 되면서 1970년대를 지나면서 공산주의 경제가 서방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낙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국공유제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의욕이 없어지죠. 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경제할 의지가 상실돼 가고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가 만연을 하죠. 왜냐하면 뭐 수요에 따라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사지를 못하고 물건이 부족하니까 인플레가 생깁니다. 민생은 더욱 피폐해져 갑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등 경제 원리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선했던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이제 드디어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초기에는 혁명 직후에 의욕과 이상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이것이 원리 자체가 사람들의 의욕을 붙돋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게다가 1970년대 후반 이후에요. 중국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개방을 통해서 서방과의 경제 교류로 세계 경제 속에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과 동구권이 이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윽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82년 당시로서는 다른 공산권의 지도자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아마 50 정도 됐을 텐데요. 고르바초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이 중국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요. 경제 개방과 더불어서 이제는 개방적인 경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정치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이제 폐쇄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정보의 개방은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 같은 걸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을 하죠.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너무나 그 당시에 보면 좀 급진적이었어요. 소련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보수파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파라는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를 유지하자는 그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막 혼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소련의 해체로 연결이 됩니다. 보리스 엘친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소련이 아니죠.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보리스 엘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친을 중심으로 해서 CIS 그러니까 독립국가 공동체라는 게 출범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다 쪼개지면서 해체가 되면서 공화국들이 독립국가 공동체라는 것을 출범을 시키면서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게 1991년입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소련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지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방, 개혁개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이 어떻게 돼요? 동유럽 각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실은 이게 정치적 민주화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에서 불던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은요. 결국 동독에서도 일어났는데요. 그 저항의 근원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동독의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토론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독 정권의 탄압을 야기를 하고요. 동독은 이걸 이제 정권이 탄압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하면 할수록 이미 시대적 흐름은 조류는 민주화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독 정권의 탄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동독의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더 강해졌죠. 드디어 1990년이 되면서 저항운동, 동독의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중심이 된 민주화의 열망 그리고 저항운동은 계속 커져갑니다. 이제 동독 정부도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을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참 어쩌면 굉장히 어이없이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 많이 하시죠? 그때 그 장면. 저도 이때 1989년, 90년 요럴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1990년 되면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처음으로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지고요. 독일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죠. 왜냐하면 이제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치러지니까요.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이요. 이렇게 통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독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도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브란트 총리 시절부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계속 강화해 왔어요. 특히 이제 사회당과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보수당 계열은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하고 계속 그쪽에서 설득해 왔고요. 또 한편으로 진보 계열의 정당들의 독일의 통일을 동구권 유럽에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각자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통일이나 배북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계속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통일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브란트는 그래서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동유럽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유럽이 동독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유럽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이 되어도 그들한테 크게 위협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야 찬성하는 분위기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요. 안으로는 좌우의 정치 세력 간의 연합 정치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전통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독일이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는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이끌어내죠. 왜냐하면 좌우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대화 타협을 통해서 모험적인 정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잘 되겠죠. 바깥으로는 화합된 힘을 통해서 동방정책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통일의 과정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콜 총리를 비롯한 독일의 정치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요. 이때가 소련의 동구권이 몰락을 하면서 민주화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고 통합적인 유럽연합 이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독일 통일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세계화가 돼가면서 굉장히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바탕에는 중국의 개방을 통한 물가의 안정, 그리고 전 세계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자유와 풍요의 시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자유와 풍요의 시대는 지속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독재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독재가 무너지고 87년에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전 세계의 흐름 속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서 뭡니까? 북방정책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 또 동유럽 이런 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면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북한도 어찌 보면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남북 간의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의 어떤 민주주의가 상당히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중국도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러시아도 옐친을 비롯해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북한하고 뭔가 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했는데 애초에 남북 간의 분단이 독일하고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기를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시기의 시대적 전환점에서 남북 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끌고 가기에는 국내적인 정치의 문화 또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독일의 정치권 콜 총리 당시에 사실 이런 막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될 때 야, 이게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또 동독에서도 보면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자발적으로 통일을 원했습니다. 통일의 명분 이런 것들이 또 아무리 좋아도요,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막 지도자 몇 명이 억지로 한다 한들 그 통일이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는 설사 이렇게 억지로 만약에 통일하면 끝없이 분열만 야기되기 때문에요.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이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민주화, 서독의 연합 정치의 전통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독일의 분단도요, 냉전기 미소 양진영의 대립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독일의 통일 또한 독일 민족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변국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주변국들이 끝까지 반대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속하고요, 통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나토 집단 안보 체제가 더욱 강해지길 원한 게 바로 미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요, 세계대전의 그 악몽이 여전히 살아있었겠죠. 그래서 통일 독일이 너무 강해지면서 과거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다시 유럽의 맹주로서 지나치게 위협적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좀 떨떠름했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득당한 거죠. 통일 독일이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나토를 중심으로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 통일이 되니까 이건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유럽의 집단 안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토를 통해서 독일이 군국주의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도 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희망을 또 한편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독일 통일이 나토에 가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독일을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하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럽 경제 계속 노쇠해 가는데 시장의 통합과 경계선의 개방은 경제력을 키우죠. 그죠?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요. 유럽 자국의 경제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의 통일을 적극 찬성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통합하자. 그래서 자국의 경제를 키우자. 이런 생각들도 유럽 각국에서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한편 이제 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은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시 이제 소련이 경제 위기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콜 총리가 그 소련의 경제 상황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막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동서독일 긴 시간 통일에 대한 조약을 협상한 끝에 합의를 하고 1990년 10월 3일 동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과 한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되는 과정, 또 상호 경제력의 간극, 동독과 북한 비교할 수가 없죠. 동독의 자발적인 민주화, 이런 서로 다른 점이 많아서요, 인류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독 내의 정책 상황, 주변국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국가의 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풍요의 시대, 이게 뭡니까? 그래서 냉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와 풍요의 본격적인 일국 체제가 확립이 되죠. 다른 말로 팍스 아메리카나. 1980년대 들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전 세계 시장이 글로벌 분업 구조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은 생산 원가로 물가는 낮아지고 판매 시장은 아주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요, 소련 등 공산주의이 몰락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요, 구공산권 경제도 자유무역 구조에 더 편입이 되죠. 또 독일의 통일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일 시장화 돼갑니다. 그래서 분업 구조로 인한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자유와 풍요의 시대, 이런 게 열렸다. 그래서 과거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그리고 자유와 풍요의 시대, 전 세계 시장의 단일 시장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효율성 극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1980년대 후반,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0년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물론 그 어떤 부작용으로 나중에 IMF를 맞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역시 이 시대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고 또 중국 바로 옆에 우리가 위치해 있었던 덕분에 중국 경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우리가 얻게 돼서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상위층의 개발도상국에서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어땠어요? 이번 시간에 결국 냉전기의 시대가 사실은 이제 미국 중국 또 이런 공산주의 경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봉착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화해 시대, 데탕트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풍요로워진 경제가 바탕이 되면서 결국은 전 세계가 전쟁이라든가 분쟁보다는 물론 뭐 중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분쟁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대전부터 해서 가장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시기가 1990년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화입니다. 자유화. 그래서 권력의 압박,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권력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속에서 자기의 자유의사,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은 물질적 풍요가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통일까지 갔는지 결국에는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뭐가 어떻게 변해갈 때 독일이 그 메커니즘 속에서 통일의 계기가 왔고 이것을 어떻게 독일의 정치권이 통일로 연결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의 어떤 흐름이나 역사는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자유와 풍요의 시대의 세계화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위기를 맞게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세계화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